5월 2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1차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오늘 발표된 건데요.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도 다음 달부터 가능해집니다. 다만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우대 방안은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자, 류 반장, 왜 불렀는지 알죠? 네. 네. 뭐 일단 좀 이따 얘기해 보고요.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상대로 여야 공방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업권을 수임한 것,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여당 쪽에서는 검찰개혁 이슈를 강조를 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잉 수사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전 검찰총장이요. 네. 류 반장, 나가서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류 반장 차례예요. 네. 신 반장하고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나가요. 네. 신 반장.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만났잖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 얘기해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사태가 안정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발제에서 전하니까요. 계속해서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정치부회는요, 먼저 류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동향,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류정아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소임을 밝혔는데요.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류 반장,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류 반장이 청문회까지 좀 속보 잘 챙겨주도록 하고요. 신 반장이 뭐 이럴 땐 여정이를 봐야 된다 이런 홍보까지 했는데 그러려면 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네. 류 반장. 네. 김호수 반학계나 지금 누가 막 좀 크게 웃었는데.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네. 청문회 류 반장이 챙겨줘요. 네. 네, 잘 좀 챙겨줘요. 네, 국장이 매일 잘 챙겨보라라고 했던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바로 오늘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나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청문회를 앞두고 사회권 그리고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었죠. 오늘도 시작부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워밍업 차원이랄까요? 날치기다, 독재다 이런 날선 단어들도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간사 선출을 기립으로 의결을 했죠. 날치기 강행을 했죠. 우리가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이 6시에 일방적으로 의결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독재지 뭡니까? 말씀은 바로 하세요. 야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의사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합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라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사회는 여당의 신임 감사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로 들어갑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호수 후보자 검찰 개혁의 완성이 소임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임 총장이 임기를 마쳤다면 본인이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입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는요. 청문회는 시작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죠. 국민의힘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김호수 청문회가 아니라 김학의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학의와 관련된 증인 20여 명을 신청하는 등
김호수 청문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쟁의 장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검찰총장이 되면 제일 먼저 이성윤 지검장을 업무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검장 김 전 차관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1호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취임을 아직 못했고요. 일단 청문회가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이거 굉장히 우중한 거죠? 동의하시죠? 불법이죠. 절차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 중단 외압 행사를 행했어요. 이거는요. 민주주의 정권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제가 지금 보고받지 않았고요.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는 당연하다. 오히려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조사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 사진 하나로 다 말을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과거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사과는 전 총장께서 하셨고요.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후보자 아들의 채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공기업인 한국전자기술원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할 당시에 김 후보자의 직업을 기재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시 김 후보자 검사였고요. 북부지검장이었습니다. 후보자 그 아드님이 2017년 공공연구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우성이한 자기소개서를 내거든요. 합격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취업 당시에 부탁이나 청탁은 없었고 부끄럽지만 무관심한 아빠였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취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네, 그러면서 가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도 토로를 했습니다. 어저께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거하고 직책을 보니까 자기소개에 적은 것 같다. 괜히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거 아닌지 죽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네, 세 번째 논란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변호 관련 논란인데요. 김 후보자는 차관에 퇴임한 후에 로펌에 근무를 했었죠. 이때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겁니다.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과 관련된 이 4가지 사건인데요. 전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 후보자는 재임 당시에 이 사건들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도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 라임 사건, 오티머스 사건 공정한 수사 지금 검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변호사법상 비밀 유지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가 관련된 사건 자체를 맡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옵티머스의 옵,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거절하고 변호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무차관 당시에 이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네, 그러면서 로펌 근무 당시에 급여로 받았던 월 2,900만 원의 자문료도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적지 않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금액이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그 세 전이라 그러죠. 세 후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에 그 종합소득세하고 그 지방세 등 해서 1,700만 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요. 네,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요즘 야당에서는 이 자동차 비유가 유행이죠. 법사위도 유행에 뒤처질 수는 없었나 봅니다. 검찰총장은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인데 윤 총장은 엑셀러레이터다라면서 당시 과잉 수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과 싸웠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본인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철저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검찰총장은 선비 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것이 맞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과 장모라고 하는 사건이 연루가 돼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임 총장님 그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전임 윤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를 잘 해가지고 적폐 수사하고 할 때 수사 실력을 발휘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이제 그걸 막아내는데 법무부부터 국회까지 모든 권력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 팔다리 자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호수 검찰개혁 완성이 소임, 여야 정치 편향부터 아들 문제까지 불꽃 공방. 저도 오늘 청문회 대부분 봤는데요. 김호수 청문회 뜨거울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 뜨거웠습니다. 아까 보니까 류 반장 정말 법사위하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정회할 때만 움직이고 계속해서 법사위를 좀 뚫어지게 보고 듣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정리를 참 잘했고요. 그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인데요. 총장이 되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무마 관련해서 기소된 상태죠. 민주당에서도 이 지검장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을 해야죠. 그래야지 다른 검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조홍천 의원의 발언은 물론 오늘 법사위 장면은 아니지만 조홍천 의원이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와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요. 그렇죠. 반면 네. 조 의원은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보호보다는 알 권리가 더 우선된다고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입니다. 공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네.
네, 박 장관은 오늘도 공소장 유출 조사 관련해서 일부 검사가 이제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휴대전화 조회에 응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협조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딴 생각한 게 아니라 속보 챙긴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공소장 유출 문제,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제 나온 속보지만은 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질문을 받고 답을 했죠. 그러니까 유출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적절한 절차와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연히 공수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 후보자는 공소장 유출 조사와 관련해 일부 검사들이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대로 살펴보고 챙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도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뜨거웠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전처를 밟지 마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전 총장만큼만 해라 이런 주문을 한 거죠. 네, 또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김호수 후보자의 이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관련 발언이 나온 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 날이었다면서 이 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총장님 수사 지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그 일에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지휘권은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사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윤 총장님을 배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김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한 적이 있고 또 본인이 대화를 나눴던 대검 차장도 배제 얘기는 없었다고 공식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밖에 있을 때 이 관련 의혹이 제기돼서 답답했다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김 후보자는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 의혹을 제기하자 박근혜 정부에서 본인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검찰에 있던 당시에 김 후보자가 방송 토론 출연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데요. 김웅 의원이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이던 2019년 5월에 우리 JTBC 밤샘 토론에 출연하려고 했는데 김 후보자가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화를 엄청나게 내자 민정수석실 직원이 김웅 당시 검사에게 출연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 의원이 방송사와 약속된 거니까 출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웅 검사가 출연을 하겠다고 하자 당시 차관이었던 김호수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경찰도 못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나가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로 경찰 관계자는 출연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면서 김웅 의원이 그때 안 갔으면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출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모든 의사들이 팔이 썩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수술한 의사는 다리를 잘라버렸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반장 속보 계속 챙겨요. 네. 들어오는 속보는 제가 계속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호수 검찰개혁 완성이 소임, 여야 정치 편향부터 아들 문제까지 불꽃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늘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고요. 1년 3개월여 만에 여야 간담회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기대 이상의 성과, 아쉬움도 크다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2시간 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청와대 인왕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성사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담회 덕분인데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김기현,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여기에 각 당의 대변인과 청와대 3실장까지 그야말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자,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 당을 상징하는 색깔, 노란 색깔 마스크를 쓰고 와서 시선을 끌었는데요. 청와대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각 당 대표가 손에 쥔 이 마이크에 각각 빨, 노, 초, 검, 파 이렇게 당색을 입힌 띠를 둘렀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당색은 파랑과 노랑인데 이 중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검은색을 대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간담회의 목적,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공유인데요. 문 대통령은 한미 간의 백신, 산업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하면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북미의 싱가포르 선언, 남북의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 또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깜짝 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대화 재개를 요청한 것과 같다라고도 했는데요.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도 호응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백신 파트너십 체결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면서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자는 의지가 모인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44조 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품 소재 수출, 또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네, 이번 방미 기간에 문 대통령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도 만났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양국의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라고 소개하면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5당 대표의 발언이 시작됐는데요. 관례에 따라 순서는 제1야당부터 시작해 여당이 맨 마지막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이미 어제부터 할 말은 하고 오겠다 벼르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야당 대표가 한 발언들 역시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백신 접종 받으러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지 장병들은 뭐 데리고 다녀. 아이고 안 갔다 다녀. 가시 찔른 것만 모르겠어. 전도 새마을도 경로당 가고 놀이터가 있거든. 거기 갔더니 맨날 주거지 찾으면서도 이거 위험하다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좋다고 하니까 괜히 또 맞는다고 수석거려. 네, 먼저 이 전 국민의 관심사 백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한국군 55만 명도 좋지만 전 국민에게 답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제1과제로 꼽히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건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가문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돌아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뉴스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 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당의 입장은 좀 달랐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 백신 파트너십을 거론하면서 너무 자랑스럽다, 위대한 외교적인 성과다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공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단계를 하나하나 밟다 보면 기술 이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낙관했고요. 또 야당 대표들에게 깜짝 제안도 했습니다. 여야 대표들부터 먼저 선언적으로 이 백신 주사를 노쇼하는 건 맞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신 접종을 불안해하는 일부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백신 맞자 하는 제안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투자야 투자. 투자해야 돼 진짜. 근데 진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렇지. 친구들 모여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하는군요. 그 얘기를.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 320만 가입자를 둔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주식, 연봉, 퇴사, 이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재테크 아니면 회사를 떠날 방법을 묻는 건데요. 네, 두 번째 화두 역시 경제입니다. 부동산, 일자리, 소득 불평등.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했다. 경제정책의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정의당에서는요, 대통령이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 지켜라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 문제도 지역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합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약속을 못 지켜서 사과까지 하셨지만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마지막 화두는 북한과 한미 동맹입니다. 역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대목인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적 대화 의사를 밝힌 커다란 성과라는 주장을 편 반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임기 말에 쫓기듯 원칙 없는 대화를 해선 안 된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북한도 대통령님들의 진심을 좀 받아서 좀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한민족의 미래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화에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반대한 입장을. 전시작전권 회수는 여전히 조건부,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기 때문에 그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로나가 안정되면 수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서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어떤 국가와도 사안별로 협력할 것들을 먼저 실행하겠다라고 답했고요.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간담회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회동 기대 이상 성과 마스크 언제 벗나? 네, 간담회 얘기를 이어갈게요. 그 청와대에서도 이제 브리핑을 했지만 여야 대표가 국회로 돌아가서 또 자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각자 설명을 했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반장이 소개했던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라든지 또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는요. 그 비공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까지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 문제가 포함이 됐잖아요. 이 쿼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라도 이 시진핑 주석 방한 일정을 알고 싶다 이렇게 안 대표가 질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또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 이야기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 대표가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좀 해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8월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되는 거예요, 조 반장? 네,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이렇게 대면 훈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중히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에 대한 백신 지원을 하겠다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백신 스와프는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이제 야당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신 반장? 네, 이 백신 스와프가 애초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충분한 백신 물량이 확보가 돼서 백신 스와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접종 속도를 올리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는 문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스와프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면서도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는 만큼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오늘 참 회동에 대변인들도 동석했다고 그랬죠? 네, 동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백신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과는 달랐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백신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타는 심정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진국 몇몇 나라를 비롯해서 이미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달라, 안심해달라는 말씀만 하고 계셔서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미 원전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자 문 대통령이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문승욱 산자부 장관도 어제 한 인터뷰에서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확보된다면 추가적 원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방역 당국의 그 인센티브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정부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고요. 아무튼 예정된 대로 그렇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그런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회동, 기대 이상 성과, 그리고 마스크 언제 벗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 패배를 반성하면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민주당의 이미지는 내로남불의 무등한 중년남이었다고 하죠. 자칫 꼰대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민심 투어에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우리 게임 할래요? 이미지 게임 어때요? 좋죠. 그 게임은 저도 알아요, 저도. 자, 여기서 제일 착할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저요? 제가 그렇게 착해 보여요? 그냥 인상이 너무 좋으시길래요. 한때 술자리를 풍미했던 이미지 게임입니다. 재미로만 하는 게임이지만 전국을 찌른 면이 좀 있죠. 한 번 생긴 이미지가 호불호를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선이 이제 10달도 채 남지 않았죠. 야권 대선주자들의 이미지도 분석을 했는데요. 야권 대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강인할 것 같은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강직, 카리스마, 원칙주의자, 윤 전 총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들이었는데요. 반면 정반대로 기회주의자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했습니다. 부패,
권력 추구, 여기에 정치 경험 부족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미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의 평가와도 꼭 닮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그건 바로 그냥 법적 형식적 공정에 대한 거예요.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정치 검찰은 과거 정치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해 왔던 것처럼 윤석열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탐욕스러운 이빨을 수치심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야권 주자들도 좀 살펴볼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똑똑하다, 우유부단하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시원시원하다, 꼰대란 이미지가 공존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미지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인사만 8명이나 되죠.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따로 유력 후보를 추리긴 부담이었나 봅니다. 개별 후보 대신에 민주당 대선 주자가 지향해야 할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친근감이 있는 이 1위로 꼽혔는데요. 친근감만으로 후보들 사이에 우열을 다투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흠결이 있더라도 유능하는 가장 낮은 선택을 받았는데요. 도덕성 문제가 민주당 대선 경쟁의 화두가 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이미지 분석을 내놓긴 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은 실추된 민주당의 이미지입니다. 내로남불, 무능한 중년남.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싶었는데 이른바 86세대를 향했던 비판과 맥이 통합니다. 자산과 소득, 학력 등 모든 면에서 기득권이 된 86세대 정권은 적폐청산만 내세운 채 오만과 위선으로 일관했습니다. 386 세대 했었던 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규정이 젊은 분들이고 다 좋은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경제 문제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민주당의 젊은 당원들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당내에서 대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당에서 큰 목소리 내지 못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회 이동학 전 혁신위원을 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이 최고위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86세대 용태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인물입니다. 청년이셨던 386 그룹이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고, 근데 그 기대가 계속해서 뭔가 기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이것을 좀 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86세대 책임론을 보수 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했는데요. 진보 정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 이제 지금 3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들이 86세대에 대해서 하는 말, 이걸 들으면서 좀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치고 올라오는 2030 세대의 힘, 보수 진영에서 더 역동적인 건 분명한 듯합니다.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70대 꼰대, 민주당 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 곧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영선 중진으로 통하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그저 부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어떤 측면이 부럽냐면은 되게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왠지 좀 생기발랄하고 톡톡 튀는 그런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속도 좀 쓰린 측면도 있죠. 역동적이고 톡톡 튀고 생기발랄한데 저게 얼마 전까지는 이 우리 당,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언제 저게 절로 갔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시면은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좀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또 같은 포마드 바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정당, 변화한 정당, 뭐 그런 정당으로 지금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그렇게 바꿔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뒤처지겠다. 민주당 초선들 재보선 참패 뒤에 쇄신을 주장했다가 초선 오적으로까지 내몰렸죠. 그 뒤론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어오면 지는 건데 여기에 혹까지 하나 더 붙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에 붙어있던 꼰대 이미지 자칫 민주당으로 옮겨 붙을 기세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이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야권에선 보수 진보를 떠나 김은혜 의원이 1등을 했으면 부부 유별이냐, 나이가 권력이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이 사건까지 다시 소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자칫 꼰대 정당으로 낙인 찍힐까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젊은 후보가 제1야당인 그 보수정당의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은 큰 변화고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정당이 보수정당이고 해서 이 장유서 같은 문화를 고려하면 고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덧붙인 것인데 하여튼 이 취지를 간과하고 그 특정 단어만을 부각을 해서 그 오해를 증폭시키는 상황이 좀 허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좋은 정치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정 단어가 아닌 맥락을 봐달라는 겁니다. 좋은 정치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 광고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분명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좋은 정치에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치가 그동안 그렇지 못해왔다는 거겠죠. 장유유서라는 특정 단어에 알레르기적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강인함, 기회주의자, 내로남불, 무능중량남 민주, 꼰대 이미지까지. 네, 앞에 나왔던 그 이미지 게임,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많이 했던 그런 게임이고, 그 주요 대선 주자들 행보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박 반장, 경기도의 한 계곡을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사는 가평군 용소 계곡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이 지사가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죠.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5개 시군 187개 계곡과 하천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 지사는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들을 모두 강제 철거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도민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사의 대표적인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사를 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특히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날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재원의 조달 방안이 없다면 허구다 이렇게 날을 세운 겁니다. 5천만 명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만 줘도 300조 원, 이 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라면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을 출간할 예정인데요. 본인의 이야기뿐 아니라 정책 구상도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책 좀 구해서 읽어봐요. 조 반장이 구해서 읽어봐요. 내일 읽어봐야죠. 책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내일 이제 이낙연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대담집을 출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현직 강원도지사라는 이제 인연이 있죠.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이어서요. 최문순 지사도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최 지사도 고심 끝에 이 출마 결심 굳혔다고 합니다. 공식 선언은 민주당의 대선 기획단이 꾸려진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지사는 대선 아젠다를 담은 책도 여기도 또 책을 출간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를 이끈 도정 철학, 인간의 존엄과 개헌 문제가 담길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지사는 같은 강원도 출신인 이광재 의원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돕자 이런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제 포럼 정치도 좀 이제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 또 책도 뭐 상당히 뭐 기본적인 그런 또 아이템이죠. 정세균 전 총리도 지난달에 책을 냈었잖아요, 그죠? 예, 책 냈었습니다. 냈죠. 네. 지금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특히 연일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특수통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캠프에 합류를 했다면서 특수통 정강 캠프로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추 전 장관도 다음 달에 대담집을 좀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대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여기도 이제 대담집 좀 나올 예정이고요. 조 반장이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좀 읽어서 좀 분석을 잘 해서 발제에 좀 활용하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본인의 어떻게 뭐 때리면서 상당히 이제 본인의 또 주가를 또 높이는 본인의 정치성을 또 높여가는 그런 전략으로 또 보이는데요. 좀 지켜보고요. 아, 그리고 오늘 또 상당히 예민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그 박 반장,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점을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하나씩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꼭 집어서 윤우진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데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송 대표가 뭐 일종의 농담인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8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한 번에 붙었고 머리도 내가 더 크다 뭐 이런 좀 농담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그 SNS에 글을 올렸네요.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의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작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시도 한 번에 붙고 또 머리도 크신 분이 좀 그만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였습니다. 자, 그 머리 얘기가 좀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송 대표가요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네, 송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검찰개혁은 박주민, 황운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철험회 그리고 철험회에서 다음 주 일정을 받아서 경과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미디어 특위도 곧 출범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언론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자명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크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기대감이 큰 야권 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쓴소리가 좀 나왔죠. 네, 친이명밖에 좌장으로 통하죠. 이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에 가끔 얼굴 내미는 걸로는 대통령이 안 된다. 공부해서 대통령 되는 거면 시험 봐서 하지 왜 선거를 하냐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진짜 대통령을 할 생각 있다면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양대 징준건 전 교수도 결은 조금 다르지만 윤 전 총장의 빠른 등판을 요구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다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대중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자신의 메시지를 내놓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더 늦어지면 피로도도 심해질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느 언론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다음 달 초에 현충사에서 정계 입문을 선언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보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언론 인터뷰를 가졌죠.
네, 그 제일 관심 김 전 부총리가 대선에 도전할지 그런 여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부총리는 그분의 판단과 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통찰력이 뛰어나신 원로분이 갑자기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당혹스럽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단 출마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정치 뉴스는 아닙니다만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죠. 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가족이 오늘 입장문을 냈다는 거죠? 네, 손 씨의 유족이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가족 측은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A 씨와 가족이 실종 당일인 오전 5시 이후에 한강공원에 도착한 뒤에 20분간 강 비탈면을 살핀 점, 그리고 A 씨가 당시 입었던 티셔츠와 신발을 버린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영상 분석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통해서 A 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건데요. 경찰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또 냈다는 거죠? 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초경찰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강력 7개 팀 전원을 투입해서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를 최면사 2번 포함 7번을 조사했고 또 A 씨의 부모도 3번이나 조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A 씨의 노트북과 아이패드, A 씨의 부모와 누나의 휴대폰도 제출받아서 포렌식했다라고 했는데요. 포렌식 결과 데이터나 통화 내역, 메시지가 지워진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종 당일 사라져 아직 발견되지 않은 A 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해군 등과 공조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A 씨와 가족의 진술 행동 등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유족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강인함, 기회주의자, 내로남불, 무능 중년남, 민주 꼰대 이미지까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개파 논쟁이 뜨겁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공방에 이어서 오늘은 불똥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튀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박준우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저 나경원, 개파 없는 정치인입니다. 홀로서기 정치인입니다. 우리 당의 당대표가 개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외부의 후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비전 발표회에서 꺼낸 말입니다. 무개파 정치인이 돼야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이 말을 시작으로 후보들 사이 개파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논쟁이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불길이 번졌습니다. 특정 개파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오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차기 당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 개파에 속해 있거나 특정 주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당대표라면 국민의힘은 모든 대선 주자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같은 분들이 선뜻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 할지 의문입니다.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당 대표를 위한 최고 스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나 전 의원도 화력이 세지만요. 요새는 신준그룹의 화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용광로 발언을 비꼬았는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개파권에서 후배들을 공격하고서 용광로 정치가 가능하겠나라고 말이죠. 개파 정치 주장은 유령을 봤다는 말과 같다고도 했는데 결국 자신을 향해 유승민계라고 공격하는 건 잊지도 않은 프레임 씌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로 개파고 유승민계라고 하면 저는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겠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는 걸 저는 반대해야 될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가 개파 공격을 위해 나 전 의원이 전제로 내건 명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나경원은 무개파다란 말부터가 틀렸다고 맞섰는데요. 나 전 의원 논리대로라면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나 전 의원이 어떻게 무개파일 수 있냐는 거죠. 윤 총장이 만약에 들어오려면 우리 당이 진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본인이 구속을 시켰던 두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 뭐 앵커님도 보시기에 그게 들어오기 쉽겠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김 의원 말에 힘을 실었죠. 구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주저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이 언쟁을 벌인 동안 폭탄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국민통합연대라는 단체에서 생산한 문서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게 긴급 중앙 임원 회의 결과라는 문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조영 전 원내대표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하기로 한 이 최고위원 후보 명단도 저렇게 함께 적혀 있죠. 그렇다면 국민통합연대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등 과거 친이명밖에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입니다. 이 단체가 지원하자고 한 후보들도 친이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지냈고요. 지원 대상으로 지목된 최고위원 후보인 조혜진 의원 역시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공보특보를 지냈던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서 내용이 사실이냐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팩트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상임고문과 통화해봤는데요. 박 반장의 단박 인터뷰 시작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JTBC 박준우 기자입니다. 예. 문건이 어떻게 작성된 건지 그건요. 예. 저희 실무자들이 모여갖고 자연일게 논의를 한 거를 네. 그렇게 아마 실무자가 네. 좀 오바를 해서 문건을 만든 모양인데 실무자분들이란 건 뭐 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닌가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시민단체라는 건 원래 사람들 자주 모이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일은 저런 이야기 하다가 네. 뭐 그렇게 의견이 돌았던 모양이죠. 소식국장이라는 사람이 네. 오바를 해서 그 국민통합연대 문건을 만들어가고 좀 보내면 좋겠네. 그렇게 한 모양인데 책임자인 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대표 어느 누구에게도 모임 자체도 보고가 없었고 문건을 내려 보낸다는 건 더구나 더 보고가 없었고 제가 담당자에게 빨리 그 시도 그 본부에다가 그 국민통합연대 공식 의견이 아니다 하는 공문을 빨리 내려보내고 담당자 니는 당분간 직책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무슨 친이계 뭐 계보는 내가 무슨 그 지령을 했는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결국 중앙집행위원장인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실무자들이 그저 문서화했을 뿐이라는 거죠. 친이계가 운영하는 단체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하지만 뭐 사실이야 어찌됐든 문서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개파 논쟁 타깃은 원래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죠. 그런데 문서 내용이 맞다면요. 얄궂게도 개파 정치의 수혜자는 두 사람이 아니라 나 전 의원과 같은 중진그룹인 주 전 원내대표가 되는 셈입니다. 김 의원과 이전 최고 기회는 이때다 싶었나 봅니다. 한층 더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자신이 개파 프레임에 걸려 고생한 김웅 의원, 개파 정치는 없다고 역설했더니 정작 개파 정치는 따로 있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남이 장군의 심정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 예종 시절 유자광에게 역모를 꾀했다고 모함을 당해 죽은 인물입니다. 이전 최고도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이것이 척결해야 할 구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개파 정치의 주범으로 몰린 주 전 원내대표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통합연대의 문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오늘 오전 대국민 호소문에서도 개파나 사리 사욕 없이 오로지 혁신과 통합의 한 길만을 지켜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1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1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죠. 의심을 가지고 있죠. JTBC가 의뢰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발표되는데요. 이전 최고위원이 30.3%로 1위를 기록했죠. 9.5%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3위였고요.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개파 정치 의혹 문건도 여론조사 결과도 모두 진짜일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은가 봅니다. 대선 후보와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정당 지지를 안 물은 조사도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또 민주당 지지자 역선택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본선 결과는 그와 다를 것이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당권 주자 간 불붙은 개파 논쟁, 주호영 지원협조 문건 파장. 오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개파 논쟁이 상당히 뜨거웠군요.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대표 선출을 위한 1차 관문이죠. 예비 경선을 국민의힘이 시작했습니다. 조 반장,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반지를 위해서 여론조사 대상인 일반 시민의 범위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는데요. 결과는 내일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면 후보 8명 가운데 3명은 탈락하고 5명만 본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오늘 각각 영남과 충청 등을 방문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조 반장도 설명했지만은 예비 경선은 이제 50대 50이지만요. 이제 본선 같은 경우에 본 경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 여론조사가 70%고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30%잖아요. 지금 이 룰을 놓고서 내부에서 혼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본 경선에서 70% 비율로 반영될 당원 여론조사에서 호남과 청년이 사실상 배제가 돼서 민심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통계청장 출신이죠. 유경준 의원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조사 대상 인원 1,000명 중에 호남 지역에 배정된 인원은 0.8%, 8명에 불과하다면서 아무리 지역별 당원 비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1,000명 중에 8명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유 의원은 또 당원 여론조사 연령별 비중을 40대 이하가 27.4%, 그다음 50대가 30.6%, 60대 이상이 42%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할당한다라고 한다면서 이 비율대로라면 청년 몫은 어디에도 없다. 노인 정당임을 인증한 꼴이다. 근본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처럼 눈길을 준 청년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로 장난친 자, 방관한 자, 민심 위반에 대한 결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신랄한 표현이 등장했군요. 지금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이의 제기는 받았겠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황보승희 의원인데요. 오늘 오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당대표 경선 룰 관련해서 논의를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 이렇게 당원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이미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늦어도 내일 의원총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내일 또 의총이 소집되면 또 속보가 많이 나오겠네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발언을 오늘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의구심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계속 다른 후보들과는 지금 큰 격차로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 당대표 선거는 우리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당원의 분포와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대로 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과도하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서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입장이 혹시 나온 건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주 전 네.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 전 최고위원이 1인 여론조사를 생산하고 또 퍼뜨린다라고 발언한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돌면서 저는 느낀다. 국민이 의도를 갖고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어서 저는 세대 교체하라는 강한 국민의 의도가 읽힌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야당 발제 정리를 하고요.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개파 논쟁 불붙은 국민의힘 주호영 지원 문건 파장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뭐 이제는 뭐 당연히 복마크 안 할 거로 알고 있다는 그런 표정들이네요. 제가 지금 법사위 관련한 속보 내용을 좀 챙기긴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안 되겠네요. 내일 좀 모아서 유 반장이 좀 다뤄주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